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독일에서 한 일본인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데요. 그 일본인 동료 때문에 팀은 물론이고 회사까지 휘청이는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동료는 그저 남탓만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바라고 해요.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저는 이 도시에서 아주 특별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 하나로 수많은 나라의 선박이 오가며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 거대한 항구의 풍경을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죠. 함부르크는 단순히 항구 도시 그 이상이었어요. 국제 교류가 활발한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죠. 항구에 늘어선 수많은 컨테이너들과 거대한 선박들이 도시를 오가는 모습은 어릴 적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이셨고 저를 늘 다양한 경험과 기회 속에 두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국제무역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항상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이국적인 물건들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가져오신 작은 선물들은 저에게 각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었어요. 때로는 아시아에서 온 아름다운 도자기, 때로는 남미에서 온 화려한 직물들.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저는 나도 언젠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삶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학창시절은 이렇듯 다양한 경험과 기회들로 가득했어요. 독일은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저는 학생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죠. 특히 제가 자란 함부르크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저는 특히 국제 문제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무역과 경제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 때 주저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금융 중심지로 유럽중앙은행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제 경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죠. 각 나라의 경제 정책과 국제 경제의 흐름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 경제와 경영에 대한 탄탄한 지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사고를 익히게 되었죠. 대학교 시절 저는 정말 많은 기회를 누렸어요. 여러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죠. 특히 2차례의 교환 학생 경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첫 번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의 학기였어요. 뉴욕은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라 그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뉴욕의 다채로운 문화와 빠른 경제적 변화 속에서 저는 기업의 생존 전략을 체감했죠. 두 번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의 학기였어요. 일본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규율과 전통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신중함과 꼼꼼함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두 나라에서의 교환 학생 경험은 저에게 세계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각국의 문화와 경영 스타일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를린에 있는 한 다국적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죠. 이 회사는 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회사였어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저는 국제 경영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전략기획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다양한 국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각국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죠.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자 매력적인 부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것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떻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워갔어요. 이렇게 다국적 팀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과정은 제 경력에 큰 성취감을 주었죠.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 덕분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국제 비즈니스의 다이나믹한 세계 속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죠. 이제는 그저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흥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전문가로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국가에서 일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글로벌 경영의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이 모든 여정이 저를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고, 동시에 어렸을 때 품었던 세계를 향한 꿈을 실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도전에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제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인 일본인 사토와 관련된 것이었죠. 사토와 저는 회사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어요. 그는 일본의 명문 대학인 케이오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그의 뛰어난 경력과 지식은 저를 포함한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처음에는 사토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며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훌륭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차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사토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려 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그의 이런 성향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팀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완벽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사토는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려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러한 행동은 팀 내에서 신뢰를 깨뜨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된 사건은 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준비하던 중에 발생했어요. 그 계약은 회사의 미래 5년간의 성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사토는 일본에서 온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그가 일본 문화에 익숙하니 이 계약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사토는 일본 특유의 하라구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진 행동적인 태도로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치게 양보를 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계약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위기에 처했죠. 이 상황에서 저는 다시 클라이언트와 협상을 시도해야 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토와의 갈등이 커졌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지나치게 회사를 우선시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지나친 양보가 회사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사토와의 갈등을 알리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사토의 과도한 일 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죠. 그는 업무 외에는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부족했어요. 사토는 주로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우리는 팀으로 일하는데도 그는 마치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 결과 힘들게 준비한 저희의 프로젝트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특히 사토는 팀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서 중요한 정보가 빠진 상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어요. 결국 팀원들은 사토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팀 내 분위기는 더욱 악화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다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재정비해야 했어요.
사토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방식이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저는 점점 더 그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태도는 팀원들 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를 힘들게 했죠. 이후에도 사토의 문제는 계속됐고 최후의 사건인 세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번에는 그의 시간 관리 문제였죠. 사토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꼼꼼한 편이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중요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고 그 때문에 작업을 여러 번 재검토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어요. 우리가 정해진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의 이러한 성향 때문이었죠. 그는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흐름을 망쳤고 그로 인해 저희에게 들어온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 프로젝트를 다른 팀에게 넘겨줘야 했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저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였죠. 이 모든 사건들은 사토와의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고 팀 내에서도 사토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토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탓했어요. 그로 인해 팀 내 분위기는 더 나빠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이때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동료인 지훈이었죠. 지훈은 제가 베를린에 처음 왔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고 언제나 침착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토와의 갈등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지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지훈은 먼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팀 내에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그는 특히 사토가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지훈의 조언에 따라 사토와의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팀원들이 느끼는 불만과 문제점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사토는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차 자신의 행동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와 독단적인 행동이 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죠. 물론 그의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후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팀 내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지훈이 보여준 침착하고 현명한 해결 방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지훈의 도움 덕분에 사토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팀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지훈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지훈에 대한 관심도 커질 뿐 아니라 지훈의 고향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훈에게 지훈, 너가 살았던 한국은 어떤 나라야? 라며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지훈은 한국의 여러 장점을 소개해 주었는데 특히 한국의 기업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의 일 처리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IT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강조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대적인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아시아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기게 되면서 저는 지훈과 함께 한국 방문을 예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공항의 규모와 깨끗함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절차가 매우 간편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사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같은 아시아국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에 있어서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훈이 해준 얘기로 인해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나 회사 생활을 더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의 인천공항에 와보니 공항의 시설이나 규모는 정말 일본이 비하면 일본이 비빌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이건 정말 미래 도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넓었고 먼 미래의 로봇화로 인해 만들어진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정말 한국의 첫 인상의 강렬함은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정도예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매우 편리했어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서울 중심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이 편리했고 모든 것이 잘 계획된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것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활발한 상업활동,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서울은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이면서도 그 안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그 조화가 자연스럽고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활기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서울의 밤도 정말 특별했어요. 도시가 어두워지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가게들이 불을 밝히며 또 다른 생동감을 더해주더라고요.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카페와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즐겁게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시의 안전함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었어요. 지훈이 미리 추천해줬던 김치와 비빔밥을 처음 먹었을 때 그 강렬한 맛과 풍부한 재료의 조화가 놀라웠죠. 한국 음식은 건강하면서도 맛이 풍부하고 특히 김치처럼 발효된 음식은 제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식문화가 얼마나 건강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문화적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어요. 저는 떡볶이, 튀김, 호떡 같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 맛과 향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거리에서 음식이 주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한국에서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 맛도 뛰어났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정서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죠. 경복궁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현대적인 빌딩들과 어우러져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현대 도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함께 담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마침내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정말로 기대 이상이에요.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일뿐만 아니라 여가와 가족을 중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업무는 치열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아요.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창의성과 근면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그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일을 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한국의 문화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방문일 줄 알았던 한국이 이제는 제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에바가 결국 한국에 적응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정말 뿌듯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인 동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바, 화이팅!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